그동안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최근 갑자기 8개월 동안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동안 올랐던 게 비쌌던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기준이 달라지죠. 근데 왜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질까요? 그건 뭐냐면 지금 부동산 가격의 본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나머지 거품이라니까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이런 사기꾼 좀 과격했나? 빌라에서 시작됐잖아요. 이제는 아파트로 전이 될 거예요. 아파트 중에서도 깡통 아파트가 생길 거예요. 예, 머니인사이드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분석하고 있는 이광수라고 합니다. 예, 머니인사이드니까요. 저하고 같이 부동산 인사이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대한민국 부동산도 전 세계 부동산처럼 똑같이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확대되면 가격도 오르고 금리가 인하되면 최근처럼 가격이 상승하죠. 근데 가장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투자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거주주택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유럽이라든지 거주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개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거주주택을, 대표적으로 이제 아파트죠. 아파트를 사고 팔고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품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아파트가 되게 유사하니까 보통 이렇게 투자하려면 상품이 비슷해야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미국이나 캐나다만 보세요. 집이 다 다르잖아요.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한국은 굳이 안 가봐도 투자가 가능해요. 집 다 비슷하니까. 거기가 뭐 어느 아파트다, 누가 지은 거다, 이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투자 상품으로서의 그 장점을 갖고 있어요, 한국이.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독특하게 전세라는 걸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집을 투자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미국에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소득이 없으면 대출 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한국은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적 대출인 전세라는 걸 이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종의 갭 투자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거주주택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걸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투기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는 뭐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투자화돼 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요 지점은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회복하고 있고 가격이 회복하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거래량 증가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가격이 의미 있게 회복하는 지역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떨어진 아파트가 회복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오르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이렇게 계속 회복하다가 결국엔 상승하는 거야?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거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뭘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집을 누가 사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의 정확한 판단을 해야 그 사람들이 계속 집을 살 거다라는 전망이 가능한 거죠. 근데 최근에 1월, 2월, 3월에 서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집을 산 주체는 30, 40대가 많고, 또 그 속내를 살펴보면 실거주자, 주거 목적의 실거주자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실수요자들은 여러분들이 특성을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은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죠. 특히 한국 아파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쓸 수도 있는 자산이지만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 수요가 있고 또 실수요가 있는 거예요. 수요자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시장의 회복을 이끄는 건 실수요라는 거죠. 이 실수요는 근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가격이 빠지면 실수요는 증가하지만 가격이 다시 조금씩 오르면 실수요는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수요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반면에 투자 수요는요. 투자 수요는 어떤 걸 보고 투자할까요? 미래의 가격 전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미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그 가격을 감내하고도 집을 살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떨어져도
집값이 안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집을 절대 사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투자 수요가 시장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투자 수요의 대표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갭 투자인데 지금 갭 투자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한국의 아파트를 사고 있지 않아요. 주거 목적에 있는 실수요자들만 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수요는 지속되기 힘들다. 투자 수요가 결국 들어와야 가격도 상승하고 다시 시장이 크게 좋아질 텐데 그러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실제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오히려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실수요는 대출의 한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무주택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수요로 집을 판단하는데 가격이 오르면 내가 그 가격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쌀 때는 내가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살 수 있는데 지금처럼 고금리라든가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는 가격이 다시 오르면 이제 주춤해진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검증된 사실입니다. 실수요는 과거에도 보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에서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한번 들어와요. 그러다 조금 회복하면 다시 감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사이클을 반복할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럼 실수요가 또 들어와요. 이런 어떤 심리적인 영향도 있어요. 실수요자들이 지금 30, 40대가 왜 마음이 급하냐면 그동안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최근 갑자기 8개월 동안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 롤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수준의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을 많이 해줬거든요. 9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 5억 정도의 대출을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가격의 거래량도 많이 증가하고 가격이 오른 것들을 보면 9억 이하의 아파트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런 대출 규제 완화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았습니까? 계속 오를 때는.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니까 빨리 안 사면 또 오를까봐 그런 어떤 두려움. 이걸 이제 FOMO라고 그러는데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어쨌든 떨어지긴 했는데 갑자기 또 오르면 어떨까? 그래서 대출해준대. 그럼 빨리 받아서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붙은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게 내가 보고 있던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였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막 7억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가격 전망보다 아까처럼 실수요는 현재 가격만 보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사겠죠. 근데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떨어진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싼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동안 올랐던 게 비쌌던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기준이 달라지죠. 그러면 그게 지금이 떨어진 게 정상화입니까? 하락폭이 큰 겁니까? 아니 어떻게 집값이 9년 동안 오르고 최근요 서울의 집값은 거의 두세 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높게 오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반추를 해볼 시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높았던 게 가격이 떨어진 건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실수요자들이 그냥 현재 가격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해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도 투자하는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해보시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현재는 떨어졌지만 앞으로 경기도 불안하고 그러면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졌어야죠. 그런데 그냥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네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지 않아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향후로 가격이 안 오를 거라든지 아니면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한번 세상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내 집 마련도 잘 할 수 있죠. 이런 생각은 없는데 투자적 관점으로 집을 살 때 봐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를 때 맨날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야, 내 집 하나 사는데 아무 때나 사면 어때? 그냥 거주하면 되잖아. 아니 그러면 거주하는 집은 비싸게 사면 됩니까? 대출 이렇게 해서 사고 사실 그렇게 비싼 아파트를 사는데 아니죠. 저는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아파트나 부동산은 단위당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내가 사용 목적으로 사더라도 싸게 살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야 부를 이룰 거 아닙니까?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데도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주식은 그렇게 못 되지 않습니까? 주식 올라서 사실 좋지만 주식을 쓰지는 못하잖아요. 세상에 내가 사용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 어디 있어요? 다 감가상각되고 오래되고 이런 것도 쓰다 보면 오래돼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부동산은 쓰면 올라요, 써도.
그런데 항상 오르지 않는다. 싸게 사야 오른다. 그러려면 싸게 살려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싸게 살려고 노력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투자하려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비싸게 집을 2020년, 21년도에 그렇게 영끌해서 그래서 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투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시장도 가격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하면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지느냐? 현재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미래 가격. 그런데 그냥 내가 사용 목적으로 생각하니까 가격이 떨어진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시장을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오르면 이제 안 살 거거든.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잖아요. 현재 가격만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변화를 인정하고 투자하는 앵글, 쉽게 말해서 관점으로 내 집 마련도 하시고 부동산 시장도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가 진짜 간곡하게 드립니다.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되는. 그렇죠. 일단 쉽게 말해서 지금 투자자들은 이 가격에서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극명한 이유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갭 투자가 줄어들어요. 쉽게 말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3, 4년 전에는 10억짜리 아파트를 3억만 주면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5억, 6억 줘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전세 가격이 7억에서 지금 뭐 4억, 5억으로 빠졌으니까. 그럼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세요. 그러면 3억이 가진 투자자가 많습니까? 5억이 가진 투자자가 많습니까? 3억이 가진 투자자가 많으니까 투자자는 일단 줄었어요. 그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고, 마찬가지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세는 사실은 그 집의 사용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세 시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사고 파는 사람들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전세를 투자하려고 전세 2채 산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 시장은 철저하게 실사용자와 실공급자가 만나서 가격이 형성돼요. 근데 왜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질까요? 그건 뭐냐면 지금 부동산 가격의 본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용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가격이 어떻게 오릅니까? 진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나머지는 거품이라니까요. 특히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한국의 투자 수요가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이건 검증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죠. 그럼 전세 가격이 오르면 투자들 들어오겠네? 들어오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오르기 쉽지 않는 상황이에요.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 본질적 가치는 사용자와 실제 사용자와 실제 공급자가 만나서 형성되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 공급자가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해서 입주 물량이 많아요. 이게 가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으로 보면 그 회사의 본질 가치라고 해서 자산 가치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부동산에서는 사실은 그런 가치를 산출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본질 가치를 교환 가치로 저희가 봐야 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과 실제로 공급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교환 가격. 여긴 투자자를 배제하고 임대차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공급이 증가하니까 실제 공급이.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아파트 가격의 교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매매 시장의 공급과 임대차 시장의 공급은 달라요. 임대차 시장은 예를 들어서 투자 수요나 투자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의 양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가격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건 공급은 실제 공급이에요. 지어지는 공급. 근데 매매 시장에서는 어떤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게 어떤 공급이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놓는 매물의 양. 짓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건설사가 아무리 많이 지어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안 내놓으면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시장의 공급을 별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매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은 매물의 양. 그리고 임대차 시장의 공급은 실제로 몇 채 있어. 이 공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들이 이런, 사기꾼? 좀 과격했나? 하여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절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절대수가 부족해서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서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투자 수요가 증가해서 오르는 메커니즘이에요. 이해하셨죠? 아무리 공급이 부족해도 그럼 전세 가격이 오르잖아요.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만약 전세를 이용해서 앞으로는 절대 집을 못 사라는 법이 생겼다고 보세요. 그러면 절대수가 부족하면 전세 가격이 오르죠.
전세가격이 올라도 매매 시장의 가격은 못 오릅니다. 투자 수요가 안 생기니까. 이해하셨죠?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 항상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매매 가격이 오를 때 건설사들 보고 공급을 많이 하래요. 아무리 많이 해도 매매 가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지어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어떻게 그걸 잡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매매 시장이 매물이 줄어요. 매물을 걷어들이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점에 공급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의 주택 공급을,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이 다르다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아요. 역으로 매매 시장에도 가격이 빠질 수가 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급이 많아도 가격은 오를 수 있다. 그거. 또 반대로 아무리 공급이 줄어도 예를 들면 서울에 아파트가 300만 채, 200만 채가 있는데 그중에서 10%가 없어졌어요. 공급이 줄어. 그러면 오르겠죠. 그런 경우 말고 일반적인 경우는 공급이 줄어도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가격은 빠진다는 거예요. 전세라는 지표가 있네. 오, 너무. 그래서 한국은 어쩌면 부동산 그래서 투자하기 쉬운 시장이에요. 전세를 이용해서 집을 사기도 하고 전세를 통한 지표를 보면서 이게 일종의 가치평가가 교환 가격을 쉽게 예측할 수 있거든요. 아주 단순하게만 얘기하면 전세 가격이 빠질 때는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특히 강남의 문제가 뭐냐면 절대 가격 하락폭이 커요. 쉽게 말해서 반포동의 지금 전세 가격이 2021년도, 22년도에 20억이었는데 20억대였는데 지금 10억대로 빠지고 있어요. 10억이 빠지고 있어요. 절대량의 큰 폭이 큰 건 뭐냐면 10억을 이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주인이. 특히 한국의 다주택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갖고 있는 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레버리지 일으켜서 전세를 이용해서 집을 한 채, 두 채 또 사고 그래놨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가 그렇게 빠지면 역 레버리지가 일어나면서 충격이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요 200만 채가 넘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보유세를 낮춰줬잖아요. 다주택자한테. 버틸 힘이 생겼죠. 그런데 더 이상 버틸 수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빠지니까. 전세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 버티니까 지금 깡통주택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1차적으로 이게 도미노처럼 될 수가 있는데 빌라에서 시작됐잖아요. 이제는 아파트로 전이 될 겁니다. 아파트 중에서도 깡통 아파트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그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물들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시장에 매물이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현상들이 몇 군데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가격 하락폭을 더 키우는 거죠. 투자로 살 사람은 줄어들고 투자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 가격 하락 때문에 매물을 증가시키면 그러면 훨씬 더 가격이 빠지는 아파트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그런 것들이 심리적 변화를 일으켜서 마치 먼저 파는 사람들이 유리한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팔려고 할 거예요. 그럼 매물이 이미 증가하고 있거든요. 먼저 판다는 건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파는 사람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파는 거예요. 그걸 양대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양이 왜 걸어갈 때는 앞 양만 보고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낭떠러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다가 이제 가는 거죠.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특히 2020년과 21년도에 많이 빠지면서 사실 지금처럼 급락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냐? 그건 뭐냐면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그게 이제 한국에서 실행이 되면서 쉽게 말해서 2년 동안 전세 계획이 4년 동안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쉽게 말해서 4년치를 한꺼번에 올려받으려고 한 거예요.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시적으로 전세 가격이 크게 올랐고 2020년도에 그리고 같이 2020년과 21년도엔 저금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전세가를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 가기가 힘든 거예요. 애도 키우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돈은 없지만 은행에 가서 알아봤더니 아주 저금리로 전세 담보 대출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담보 대출이 크게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서 용이하게 응했던 거죠. 그 배경에는 저금리가 있었던 겁니다. 금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3, 4%면 어떻게 3, 4억을 대출받아서 올려줍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정책금리도 낮았고
전세 관련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집값을 올려달라는 거에서 에이 그럼 올려줄게. 금리 싸니까. 이러면서 사실 올려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다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입주 물량이 누적적으로 많아지면서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연간해서 18만 호가 지금 아파트가 입주된 게 거의 지금 7, 8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재화라는 게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모든 재화는 쓰면 없어지죠. 그런데 아파트는 쓰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시장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는 누적 공급이 중요한데 지금 7, 8년 동안 18만 가구가 7, 8년 동안 입주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역사상은 아니고 2000년도 후반으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됩니까? 물량이 많아진 거예요. 임대차 물량이. 그래서 집주인들이 이제 더 이상 올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 아파트가 생기는데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금리가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쉽게 말해서 집을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그거를 대출받아서 집주인한테 줬잖아요. 그 비중을 보니까 전세 보증금의 평균적으로 38%가 대출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저금리 할 때는 사실은 금리 부담이 크지 않은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내가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들이 임대인들한테 전세 보증금 낮춰달라고 요구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쉽지 않은 게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거기서 아이도 키우고 내가 좀 살았는데 쉽게 이사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통 대응하냐면 에이 다른 데 전세 가격 떨어져도 그냥 나 여기에서 좀 살지 뭐. 그래서 굳이 뭐 집주인하고 막 이러면서 싸우면서 돌려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제 합의를 본단 말이죠. 시장 가격 대비해서.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자 비용 내는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낮춰달라고 하고 아니면 이사 갈 준비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임차인들의 노력도 가중되면서 지금 전세 가격 하락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들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고 사실은 이 전세 가격이 빠지는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전세 관련해서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재화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가격이 1,000원 팔다가 500원으로 떨어지면 그동안 사고 싶었던 사람이 들어와서 사겠죠. 근데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수요가 증가합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는 전세를 두 채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월세 살다가 전세로 이전하는 수요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이제는 경제학적 용어로 뭐냐면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대차 수요가 그리고 공급이 가격 비탄력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증가하거나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그리고 쉽게 회복이 안 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세 시장의 독특한 특성을 꼭 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전세 가격이 왜 떨어지는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강남은 전세 가격이 20억이었는데 50% 빠지면 10억이잖아요. 10억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세 가격이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진 게 역사상 없었습니다. 젊은 층은 꼭 집을 보실 때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경착륙과 연착륙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정부 정책이 방향성이 저는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요? 싸다? 담아라. 또 5만 전자 떨어집니다. 바겐세일이다. 담아라. 여러분,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겁니까?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뭡니까? 안타깝게도 장님이었던 거죠.